슈레딩거 고양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양자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자주 등장하는 이 친구는 사실 알고 보면 얄미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번 장에서는 슈레딩거 고양이 실험 안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925년 6월, 양자역학은 하이젠베르크에 의해 행렬역학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세상에 등장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세계, 즉 전자의 움직임을 이해하고자 했던 이 학문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리학적 방법을 거부하고 완전히 새로운 물리학으로 나아가는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이듬해인 1926년, 슈레딩거는 기존의 물리학적 방법인 파동역학을 이용해 만들어낸 슈레딩거 방정식을 통해 하이젠베르크가 설명하고자 했던 전자의 실험적 특성을 모두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과학계는 지저분한 데다가 논리적으로 비약이 심했던 행렬역학을 접어두고 파동역학의 등장을 반갑게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자의 행보를 설명하기 위한 양자역학은 행렬역학과 파동역학이라는 이름으로 마침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본질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두 체계를 만들어내는데 기초로 사용된 공리체계, 즉 기본 전제의 출발점이 완전히 달랐다는 점입니다. 동일한 대상을 설명하는 방법에 전제가 다를 수는 없다고 여긴 과학자들은 고민과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과학자들은 필연적으로 양자역학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에 관한 논쟁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장에서는 그러한 논쟁의 중심지이자 양자역학의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해 결정하게 된 회의, 제5차 솔베이 회의에서 있었던 뜨거운 논쟁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5차 솔베이 회의를 이야기함에 앞서서 솔베이 회의가 무엇이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에르네스트 솔베이는 염화나트륨과 탄산칼슘을 이용해 염화칼슘과 탄산나트륨을 만들어내는 공정인 솔베이 공정을 개발한 사업가입니다. 그는 당대의 명망 높은 학자들을 초청해 화학과 물리학의 이슈와 미해결 문제에 관한 토론을 펼치는 회의를 개최했는데 그의 이름을 따서 솔베이 회의라고 이름 짓게 됩니다. 이는 현재까지도 물리학계 내에서 아주 권위 있는 회의로 꼽히고 있는데 특히 1927년에 시행된 제5차 솔베이 회의, 일명 솔베이 전쟁으로 불리던 그 회의는 물리학사 전반에 걸쳐 가장 의미 있는 사건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의석을 채우고 있던 과학자는 닐스 보어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을 포함해 총 29명으로 그 가운데 반이 넘는 17명이 노벨상을 받았다는 사실로 미루어 짐작컨대 얼마나 권위 있는 회의였는지 알 수 있겠죠? 이 5번째 회의의 의제는 전자와 광자, 다시 말해 아주 작은 세계의 주인공인 양자적 존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는데 이 같은 의제 때문에 양자 세계를 설명하는 두 세계관이 격돌하게 됩니다. 먼저 양자역학을 바라보는 두 세계관 중 불연 속의 세계를 대표하는 하이젠베르크가 주장했던 양자 도약의 세계관, 코펜하겐 해석부터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원자를 들여다볼 때 오로지 측정 가능한 것만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 지금까지 전자를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가 아니고 이 세계의 한계이며 이러한 한계는 기술의 발전으로도 절대 극복될 수 없다. 관측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 그렇다. 전자의 도약에 따른 전자 기파만을 관측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보어의 이론에 따른 양자 도약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슈레딩거가 말한 공간상에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파동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전자를 설명하는 것은 애초부터 말이 안 된다. 불연속적인 관측만 가능한 세계를 연속으로 설명하다니 이것은 애초부터 글러먹은 전제다. 그리고 이를 유심히 지켜보던 당시 베를린 대학에서 물리학 교수로 있던 아인슈타인은 하이젠베르크를 집으로 초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물론 전자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전자를 보지 못했다고 해서
전자가 정확한 위치와 속도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심한 비약이다. 우리는 빛이 물방울에 부딪혀 굴절이라는 방법을 통해 무지개가 생긴다는 걸 알고 있다. 수증기가 만들어내는 물방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빛은 물방울 내부에서 굴절해 분산된다는 것을 우리는 전자기학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나와 같은 이론 물리학자들은 단순히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론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따라서 전자를 지금 당장 보지 못한다고 해서 불연속으로 단정짓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두 세계관, 다시 말해 보어와 불연속적 세계관에서 도출된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과 아인슈타인이 극찬을 보냈던 슈레딩거의 연속적 세계관에서 도출된 파동역학은 분명 수식적으로 같은 결과를 이끌어냈으나 그 출발선이 달랐다는 이유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를 지지하는 학파가 양분되는 현상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닐스 보어, 막스 보른,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대표하는 불연속성의 세계관과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막스 플랑크, 에르빈 슈레딩거가 대표하는 연속성의 세계관. 두 세계관은 결국 1927년 제5차 솔베이 회의 속에서 격돌하게 됩니다. 그 회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날의 주제는 두 가지 실험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독일의 과학자 렌트겐에 의해 발견된 렌트겐선, 흔히 X선이라고 알려진 전자기파를 이용해 니켈 결정면을 통한 회절을 통해 X선의 파동성을 관찰한 윌리엄 브레그가 첫 번째 실험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콤프턴 효과를 이용해 X선의 입자성을 확인한 콤프턴이 두 번째 주인공입니다. 첫째 날의 주제는 이처럼 전자기파의 이중성, 즉 빛의 이중성에 관한 토론이었습니다. 둘째 날은 물질파 이론을 만든 과학자 드브로이가 이끌었습니다. 그는 전자는 입자지만 공간을 타고 이동할 때는 공간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파동, 소위 파일럿파라고 불리는 파동을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전자가 파동성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간을 타고 전파되는 전자기파가 에테르라는 보이지 않는 매질을 통해 전파되었다는 맥스웰의 기존 주장과 맥락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서였는지 드브로이의 후연자였던 아인슈타인마저도 이 이론은 외면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인 셋째 날, 양자역학의 두 세계관이 처음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오전에는 불연속성을 대표하는 과학자 하이젠베르크와 보르니, 오후에는 연속성을 대표하는 과학자 슈레딩거의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이젠베르크와 보른에 따르면 자연은 불연속적이며 불확정성의 원리를 따르고 슈레딩거가 기술한 파동 방정식의 본질은 사실 확률을 나타내며 이에 양자세계는 확률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잠시 보른이 주장했던 확률 해석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보른은 슈레딩거가 제안한 방정식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방정식을 만든 슈레딩거 본인조차도 설명해내지 못했던 파동의 의미를 수학적 방법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슈레딩거 파동의 해의 제곱값을 모든 구간에서 적분한 값을 1로 잡고 확률로 환산해 100%가 되도록 규격화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상태에 대한 확률을 의미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막스 보른의 확률 해석이라고 부르며 이 때문에 전자는 어느 특정한 공간에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여러 공간 내에 퍼져서 존재한다는 오비탈, 다시 말해 궤도로 그려지는 공간 내에 구름처럼 퍼져서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슬슬 머리를 잡아뜯기 시작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는 듯 합니다. 보른의 확률 해석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는다면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원래 확률이라고 하는 게 이미지로 떠올리기 매우 힘든 영역이거든요. 회의 셋째 날 오후에 슈레딩거는 자신이 착안해낸 방정식의 모태가 된 연속성을 지닌 세계관에 관한 이야기를 펼치게 됩니다. 오전 회의 동안에는 고요했던 회장의 분위기가 슈레딩거의 발표 후에는 보어, 보른, 하이젠베르크가 주축인 불연속성 세계관 옹호자들의 반발로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 공격의 대표적인 내용은 만일 연속성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왜 양자 도약이 일어나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만 아쉽게도 슈레딩거는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넷째 날에는 회의가 없었고 닐스 보어의 이야기로 시작된 다섯째 날에는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아인슈타인이 드디어 반론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날이 제5차 솔베이 회의의 별명을 만들어낸 솔베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포문이었습니다. 보어는 기존 물리학의 이야기를 꺼내며 자신의 생각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물리학은 측정을 당하는 대상과 측정하고자 하는 주체가 확실히 분리되었으며 이 때문에 측정이라는 행위는 이미 대상이 가지고 있던 운동 상태 또는 성질을 재확인한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 기존 물리학의 발상은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은 확정되어 있는 상태며 이것을 우리는 측정이란 행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고 여겼다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에 보어는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아주 작은 세계인 양자 세계에서 측정이라는 행위는 대상을 교란시키기 때문에 측정하고자 하는 주체와 대상이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막스 보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이미 측정하기도 전에 측정 대상이 확률적으로 여러 상태로 동시에 존재하는 머릿속으로는 쉽게 상상하기 힘든 중첩 상태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측정이라는 행위 자체가 확률로 존재하는 측정 대상을 아주 짧은 순간 실제로 존재하게 한다는 파동 붕괴라는 개념을 통해 이미 대상이 가지고 있던 운동 상태 같은 건 애초부터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전자를 통과시키는 토머스 영의 이중슬릿 실험으로 설명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앞에 놓인 이중슬릿의 전자를 한 발 쏘아봅니다.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아직 측정되지 않은 전자는 여러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중첩 상태이며 이러한 상태로 슬릿을 통과한 전자는 마치 파동과 같이 행동하여 이중 슬릿 스크린의 간섭무늬 형태의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무언가 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등을 통해 전자의 궤적이나 위치 등을 어떤 방식으로든 확인하게 된다면 확인되는 그 순간 전자는 마치 입자와 같이 행동하면서 측정된 그 슬릿을 통과해 입자처럼 슬릿 구멍 모양으로만 무늬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측정이라는 행위가 실험의 결과를 바꾼 것이죠. 확률 붕괴? 보이지 않으니까 존재하지 않는다고? 중첩 원리? 동시에 존재한다고?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건지 아인슈타인은 회의장 내에서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코펜하겐의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보어와 만나기만 하면 그에게 코펜하겐 해석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럴 때마다 보어는 아인슈타인의 모든 공격을 전부 막아냈다고 하니 보어도 대단한 과학자가 아닐 수 없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인슈타인은 파동 붕괴에 대한 반론으로 만일 측정한다는 행위가 순간적으로 물질의 상태를 결정한다면 빛보다 빠른 정보 전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기 쉽게 이 상황을 설명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전자가 파동함수를 제곱한 형태, 즉 모든 공간에 확률로서 분포한다면 어느 특정한 공간에 순식간에 수렴하기 위해서는 모든 영역에 퍼져있던 정보들이 측정된 바로 그 순간에 그 좌표로 일제히 모여야 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 우주 전체에 확률적으로 존재하던 전자 하나의 정보가 어떠한 원인에 의해 관측된 순간 전 우주에 있던 그 정보는 순식간에 그 자리로 싹 다 모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속도는 빛의 속도를 한참 뛰어넘기 때문에 우주에서 이러한 변화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지적을 코펜하겐 학파의 지지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 플랑크, 슈레딩거는 보른의 확률 해석에 대해 정말로 전자가 모든 공간의 확률로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막상 코펜하겐 학파의 지지자들은 전자가 관측되기 전까지는 실제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 아인슈타인의 이러한 지적은 무의미했습니다. 우주 전체에
전자의 정보가 실제로 퍼져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정보는 측정이라는 행위가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아인슈타인의 공격은 무로 돌아가게 됩니다. 연속성을 대표하던 최고의 과학자마저 반박하지 못한 코펜하겐 학파의 이러한 주장에 회의에 참석했던 과학자들은 손을 들어주게 되었고, 양자역학을 해석하는 방법은 결국 코펜하겐 학파의 해석으로 완결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아인슈타인은 훗날 코펜하겐 해석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하늘에 떠있는 달을 이용해서 지적합니다. 만일 코펜하겐 해석이 사실이라면 내가 달을 보지 않는 동안 달은 확률적으로 여기저기 중첩 상태에 있다가 하늘을 보는 순간 달이 그 위치에 딱 존재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달을 보고 있지만 내가 하늘을 보지 않으면 달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느냐는 식으로 비아냥거렸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점이 양자역학에 적용되는 물리법칙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시세계에 적용하면 안 된다는 반박을 하게 되는 순간 발생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코펜하겐 학파의 해석이 대체 고전 물리학적 세계와 양자역학적 세계가 정확히 어느 시점을 통해 나뉘는지 그 경계는 대체 어디일지에 관해 아무것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작디 작은 세계? 대체 얼마나 작아야 되는데? 분자 1개? 100개? 아니면 전자 2000개? 도무지 이 양자역학이 통하기 시작하는 세계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뜻이죠. 이에 대해 코펜하겐 해석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닥치고 계산이나 해라. 코펜하겐 해석의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는 당시 아인슈타인과 같은 생각을 했던 과학자들의 크고 작은 반박을 꾸준히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보어는 코펜하겐 해석의 전도사임을 자처하며 그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 납득할 때까지 설명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열정의 소유자죠? 하지만 보어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35년 슈레딩거는 코펜하겐 해석의 한계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하나의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역학하면 어디에서도 빠지지 않는 내용인 슈레딩거 고양이 패러독스입니다. 슈레딩거는 아주 단순한 사고 실험을 통해 코펜하겐 해석이 분리시켜 놓은 거시세계와 양자세계를 이어버리는 놀라운 패러독스를 제안하게 됩니다. 그 실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고양이를 담을 수 있을 만한 크기의 상자를 구합니다. 이 상자에 미시세계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인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는 시료를 넣어둡니다. 이 시료가 1시간 동안 방사성 붕괴를 일으킬 확률이 정확하게 50%라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게 되면 시료 옆에 매달아둔 망치가 작동하게 되어 앞에 둔 독극물 병이 깨져서 결국 고양이가 죽게 됩니다. 이러한 상자 안에 고양이를 넣고선 1시간이 흘렀을 때 과연 고양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시점에서 슈레딩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코펜하겐 해석이 맞는다면, 우리가 방사성 시료를 1시간 동안 관측하지 않는다면 이 시료는 방사성 붕괴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상태가 겹쳐서 존재하는 중첩 원리가 적용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치 도미노처럼 연결된 이 시스템은 시료뿐만 아니라 고양이 또한 죽은 상태와 산 상태가 겹쳐서 존재하는 중첩 원리가 적용될 것이라는 얘기인데, 이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도 없을 뿐더러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죠. 다시 말해 양자역학의 코펜하겐 해석이 틀렸다는 것을 꼬집은 논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슈레딩거 고양이는 바로 코펜하겐 해석을 비꼬기 위해서 고안된 사고 실험이었던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러한 사고 실험은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슈레딩거가 비아냥거리기 위해 제시한 이 실험이 진짜로 그럴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1999년)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안톤 차일링거 교수 연구팀은 슈레딩거 고양이의 이러한 사고 실험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실마리를 잡기 위해 어떤 특별한 실험을 구상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그 실험이 성공을 거둡니다. 그 실험은 탄소 60개로 이루어진 플러렌 구조를 이용해 이중슬릿의 간섭 무늬를 구현한 것이었습니다. 이 실험에서 사용된 플러렌은 물론 거시세계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작은 존재이지만 전자나 광자와 비교했을 때도 역시나 엄청나게 거대한 존재였기 때문에 이러한 실험이 성공했다는 것에 과학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실험 과정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간섭 현상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힌트를 얻게 됩니다. 그 힌트는 바로 결 어긋남이라는 아주 특별한 조건입니다. 결 어긋남이란 이중슬릿을 통과하는 파동의 형태로 존재하는 전자를 측정이라는 행위가 파동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인 결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간섭 현상을 발생시키지 않게 된다고 설명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여기서 전자를 측정한 것은 인간인가요? 아닙니다. 전자 측정 계수기입니다. 결 어긋남 이론에서 주장하는 측정 대상은 측정당하는 주체를 제외한 모든 존재, 즉 전 우주가 측정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진공 상태에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은 물체는 파동적 성질, 즉 결을 가지게 되고 그 때문에 파동처럼 행동한다. 그러나 어떠한 외부의 요인이 이 물체에 부딪히는 등의 행위로 결을 흩뜨려 놓게 되면 그 순간 입자처럼 행동한다. 이것이 바로 결 어긋남이 주장하는 물질의 이중성인 것입니다. 우주는 그 자신의 존재를 위해 의식을 가진 생명체를 필요로 한다. 위 문장은 1979년 노벨상을 수상한 물리학자 유진 위그너가 한 말입니다. 관측을 통해 정보가 구현되는 세상인 양자역학, 그리고 그러한 양자역학의 세계는 관측이 일어나지만 않는다면, 즉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은 상태라면 충분히 거시세계에서도 중첩 원리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말 쉽지 않은 상상입니다. 이처럼 아주 작은 세계를 궁금해하던 수많은 과학자에 의해 지금도 양자역학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우리는 그러한 순수 과학의 발전을 곁에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중우주이론, 양자카오스, 양자 얽힘에 관해 이야기한 EPR 패러독스까지 아직 양자역학의 이야기들은 무궁무진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합니다. 이러한 흥미진진한 세계는 정말로 코펜하겐의 해석처럼 실제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일까요? 먼 미래에 언젠가는 전자의 실체를 보게 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하이젠베르크가 수학을 통해 드러냈던 것처럼 정말로 기술의 한계가 아닌 이 세계의 한계점이었을까요?